신우이가 이혼했다. 두 아이 모두 신우이가 키우게 되었다. 남편은 방금 이혼한 누나가 안쓰럽다며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두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우리 집을 차지한 신우이의 모습이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남편은 눈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우리 누나야. 어릴 때 나를 키워준 사람이라고. 나는 보란듯이 그들의 짐가방을 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나한테 감성팔이를 하려고 아직 잠이 덜 깼나 보지.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기절초풍할 선물을 받았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긴 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신우이 신밀이었다. 그녀는 내 실크 슬리퍼를 신고 손에는 값비싼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눈에 띄게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잔뜩 머금었다. 어머, 서윤이 왔구나.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어서. 이 주객전도된 태도에 내 머릿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가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쳐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남편 신유준에게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이 새 모자를 집에 들인 것이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거실로 눈을 돌렸다. 그 광경에 나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거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장난감과 과자 봉지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내가 애지중지 고른 거실 러그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신미리의 그 보물 같은 아들 둘은 한 놈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 위에서 쿵쿵 뛰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크레파스를 들고 새로 바른 실크 벽지에 신나게 낙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신유주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유일하게 깨끗한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앞에 난장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캐리어를 그에게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그대로 신유준 앞으로 걸어갔다. 신유준 씨, 설명 좀 해보시지.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어떻게 일찍 왔어? 그게 누나가 이혼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일단 며칠만 좀 신세진다고 해서 데려왔어. 며칠만 신세진다고?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 허락은 받고. 신유주는 말문이 막힌 채 시선을 피했다. 신미리가 재빨리 다가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나도 이런 거 싫은 거 알아.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봐봐,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이혼해서 돈도 얼마 없는데 유준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내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는 그녀의 신파극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며 목소리를 높였. 모텔이라도 잡든가 월세방이라도 구하든가 아니면 시댁에 들어가면 되잖아. 대체 무슨 낯짝으로 말 한마디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신미리 씨, 누가 당신한테 그런 배짱을 줬는데?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한창 난리를 피우던 그녀의 두 아들마저 놀라서 얼어붙었다. 신유주는 체면이 구겨졌는지 나를 말리려 한 발짝 다가왔다. 박서윤, 말 조심해. 우리 누나잖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피도 눈물도 없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온 집안의 난장판을 가리켰다. 신유준, 당신 눈은 장식이야? 우리 집이 지금 무슨 꼴이 됐는지 안 보여?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힘들게 일해서 산 내 집이라고.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외부인을, 그것도 이런 파괴왕들을 데리고 들이냐고. 나는 말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현관과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여행 가방 몇 개를 보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건 며칠 머물 기세가 아니었다. 아예 눌러앉을 작정이었다. 나는 몇 걸음 만에 가장 가까운 캐리어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신미리의 경악에 찬 비명과 신유준의 고함 속에서 캐리어를 문 밖으로 세게 내던져 버렸다. 캐리어는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박서윤, 너 미쳤어? 신유준이 나를 막으려고 달려들었다. 저리 비켜. 나는 그를 밀쳐내며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오늘 내가 제대로 미친 게 뭔지 보여줄게. 나는 돌아서서 두 번째 캐리어를 끌기 시작했다. 신미리가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가차없이 팔꿈치로 막아섰다. 내 슬리퍼를 신은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올케가 신우이를 때려 죽이려고 하네. 유준아, 너 이것 좀 봐. 신유준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손을 치켜들었다. 마치 나를 때릴 것처럼. 나는 즉시 현관장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고 그를 겨눴다. 내 눈빛은 독을 품은 칼날 같았다. 신유준, 오늘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이랑 당신 그 귀한 누님 내일 아침 인터넷 뉴스 일면에 대서특필될걸. 제목도 이미 생각해놨어. 파렴치한 누나 기생충 남편 누나와 짜고 조강지처 폭행 후 집 뺏으려 해. 자, 어디 한번 쳐보시지. 내 목소리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신유준은 내 기세에 눌려 허공에 든 주먹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독하고 사나운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신미리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화병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남은 짐들을 하나하나 복도로 내던졌다. 신미리가 신고 있던 내 실크 슬리퍼까지도. 당신들 물건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나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3. 신미리 씨, 똑똑히 들어. 이 집에 나 박서윤이 있는 한 당신이 발붙일 곳은 없어. 나는 굳은 표정의 신유준을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신유준. 지금 당장 당신 누나랑 조카들 데리고 나가. 그러면 우리 관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 그게 아니면 당신들 남매같이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마. 복도에는 신미리의 흐느낌과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황급히 닫혔다. 신유준은 내 강경한 태도와 울고 있는 누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복도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나, 일단 내가 모텔이라도 알아봐 줄게. 며칠만 거기 있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신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다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마지못해 두 아들을 끌고 나갔다. 짐도 챙기지 않은 채였다. 신미리와 그 꼬맹이들을 짐과 함께 쓸어낸 후 나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신유준의 얼굴은 소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가리키고 분노로 입술을 떨었다. 박서윤,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누나잖아. 애들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나는 그의 그 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허리를 숙여 아이들이 밟아 더러워진 소파 쿠션을 뜯어내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든 가겠지. 다리밑이든 서울역 대합실이든 아니면 당신 신유준 씨가 지금 당장 나가서 고급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주든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당신 집,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신유준이 소유권을 주장하려 했다. 어머, 그래? 나는 일어나 팔짱을 꼈다.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몰라? 박서윤, 내 이름 석자야. 이 집 살 때
당신이 돈 얼마나 냈는지 기억 안 나? 우리 부모님이 목돈 보태주시지 않았으면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 아직도 월세 살고 있었을걸? 이제 와서 뻐꾸기처럼 둥지를 차지하고 싶어? 이 말은 신유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뒷수습을 시작했다. 벽에 낙서를 지우고 바닥에 널린 장난감과 쓰레기를 치우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신유주는 마치 조각상처럼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침울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다. 그렇게 저녁까지 대치하던 중 내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냉소하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계속해서 테이블을 닦았다. 서윤아,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내 시누이랑 조카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미리가 이제 막 이혼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데 애 둘 데리고 그 좁아터진 모텔에 있는 게 얼마나 가여운 줄 알아? 거긴 좁고 더러워서 애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운다더라. 어미인 내 마음이 다 찢어진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신유준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핸드폰에 대고 소리쳤다. 엄마, 얘 좀 봐. 완전 막 나가. 나는 테이블 닦는 것을 멈추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대꾸했다. 어머님, 그렇게 따님이랑 외손주들이 안쓰러우시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향에 있는 집을 파시거나 어머님 노후 자금을 꺼내서 신미리 씨 서울에 집 살 때 보태주세요. 그게 모텔 생활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굳이 저희 이 작은 집에 비집고 들어와서 모두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다.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쌈짓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유준이는 내 남편이고 남편 누나면 내 시누이 아니니? 너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요? 나는 걸레를 물통에 던져 넣었다. 저한테 인정머리를 논하세요? 신미리 씨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았잖아요. 수천만 원 손에 쥔 거 저도 아는데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을 돈은 있고 새 옷 사 입을 돈은 있으면서 월세방 하나 구할 돈은 없어서 굳이 남동생네 집에 빌붙어야겠어요? 그게 무슨 인정이에요? 그건 그냥 염치 없는 거지.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신미리 씨는 신유준 씨 누나지 제 누나는 아니에요. 법 어디에도 올케가 시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정을 따지고 싶으시면 그건 어머님과 아드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이 외부인은 그런 시중들 생각 없으니까요. 너, 시어머니는 내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한참을 너만 연발하더니 갑자기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못 살아.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유준아, 너 얘 좀 봐라. 이게 어른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니?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신유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동안 쌓인 화까지 더해져 나에게 버럭 소리쳤다. 박서윤,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장 가서 누나 모시고 와. 안 그러면 이 결혼 끝이야. 내가 기다렸던 말이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우리 결혼 증명서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몫을 신유준 앞에 던져버렸다. 끝내, 이혼하자고. 여기서 물을 사람이 손주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신유준,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집 살 때 우리 집에서 돈을 보댔고 대출금도 대부분 내가 갚았어. 이혼하면 당신은 몸만 나가.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속 시어머니의 울부짖음도 젖었다.
신유주는 바닥에 떨어진 결혼증명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공포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겁을 먹고 타협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보다 더 독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내가 지금 당신이랑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당장 당신 누나랑 조카들이나 찾아가. 당신들끼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하지 말고. 신유주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빈손으로 이혼당하는 것. 그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았고 이 집이 없으면 그는 이 도시에서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못해 한마디 던졌다. 유준아, 너희 잘 얘기해봐. 자꾸 이혼 얘기 꺼내지 말고. 그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그것이 그 집안 사람들 뼈에 새겨진 본성이었다. 신유주는 마치 척추를 뽑힌 사람처럼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감성팔이 모드로 돌입했다. 서윤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누나잖아.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은 바쁘시고 항상 누나가 날 돌봐줬어.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나한테 먼저 줬다고. 그런 누나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예전 같았으면 그의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역겹기만 했다. 내가 신미리와 겪은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녀가 나를 역겹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해준 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야. 내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신유준, 은혜를 갚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 번 돈으로 누나를 먹여 살리든 내 월급을 전부 갖다 바치든 심지어 내 장기를 팔아서 도와주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집 돈에는 단 1원도 손대지 마. 우리의 공동 생활 자금으로 당신 그 밑 빠진 독 같은 누나를 채워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아들었어? 나는 침실로 가서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던졌다. 오늘부터 당신은 거실에서 자. 당신 그 흐리멍덩한 정신머리 제대로 고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 걸 생각도 마.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철컥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는 신유준의 억눌린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신유준을 거실로 쫓아낸 후 세상이 바로 조용해지지는 않았다. 그는 밖에서 한숨을 쉬고 뒤척이며 온갖 소음을 내어 내 주위를 끌려고 했다. 하지만 푹신한 침대에 누운 내 마음은 평온했고 오히려 잠이 더 잘 왔다. 더 이상 그의 코골이와 이불 뺏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침실을 나섰을 때 신유주는 얇은 여름 이불 하나를 덮고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그를 그대로 무시하고 욕실로 들어가 씻었다. 내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그는 나를 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여보. 그가 잠긴 목소리로 시험하듯 말을 걸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식탁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해. 그가 다가왔다. 무슨 얘기?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당신이 또 어떻게 몰래 집안 돈을 빼돌려서 당신 누나한테 갖다 바쳤는지에 대한 얘기? 신유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나는 냉소하며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내가 어젯밤 밤새 정리한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몇몇 이체 기록이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 그가 신미리에게 보낸 돈이었다. 금액은 몇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에 달했다.
신유준,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아? 아니면 내가 계좌 확인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건 누나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막 이혼했는데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헛소리 집어치워. 나는 탁 소리를 내며 노트북을 닫았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 집 애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무슨 학원비가 몇백만 원이나 들어. 신미리 씨, 어제 인스타그램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하는 사진 올렸던데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신유준,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이 집 돈, 당신은 1원 한 푼도 못 건드려. 말을 마친 나는 핸드폰과 차키를 들고 바로 집을 나섰다. 나는 먼저 은행으로 갔다. 계좌 보안을 이유로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공동예금 대부분을 내 결혼 전 개인 자산관리 계좌로 신속하게 이체했다.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과 기본 생활비를 낼 만큼의 금액만 남겨두었다. 동시에 신유준이 사용하던 가족카드도 정지시켰다. 내 행동은 깔끔하고 단호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7. 집에 돌아오니 신유준은 여전히 그 뻣뻣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은행카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중 하나는 새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신유준 씨, 당신이 여러 차례 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하여 외부인을 지원하고 우리 가정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활비는 각자 부담이야. 나는 마치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각자 부담? 그는 마치 세상에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 당신도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알긴 아는구나. 당신 누나한테 돈 갖다 바칠 때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은 했어. 당신 누나를 이 집에 들일 때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은 했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부부 타령이야. 나는 새 카드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이 카드에 이번 달 남은 생활비가 들어있어.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가스비, 인터넷 요금, 청구서는 여기. 나는 프린트한 종이를 그에게 밀었다. 여기 적힌 금액의 절반을 당신이 부담해. 그리고 당신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교통비, 경조사비는 알아서 해결하고. 신유준은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카드를 받아들고 청구서에 적힌 만만치 않은 숫자를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의 월급 수준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고정 지출의 절반을 내고 나면 그의 개인 용돈까지 합쳐 거의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나?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건 당신 문제지. 당신 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누나에게 줄 수 있었던 걸 보면 당신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 가서 줬던 돈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돈 벌 방법을 찾든가. 박서윤, 이건 날 궁지로 모는 거잖아. 내가 당신을 몰아? 당신이 먼저 날 몰았잖아. 신유준? 당신 마음속에서는 당신 누나랑 조카들이 우리 가정보다 나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분리해서 각자 살자고. 당신이 누나를 어떻게 돕든 그건 당신 일이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나는 초상집 같은 그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고 내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중요한 서류나 귀금속, 값 나가는 작은 물건들은 직접 챙겨서 나중에 친정집이나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할 생각이었다. 신유준의 분별 없는 행동 때문에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오후에 나는 간단하게 점심을 차렸다. 딱 내 몫만. 신유준은 소파에 앉아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그의 앞에서 방금 내가 우리 공동 계좌 정보를 정리한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과 내가 제안한 생활비 분담안, 그리고 그 이유를 장문의 텍스트로 편집했다. 그리고 그것을 양가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족 단톡방에 바로 올려버렸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8. 작은 어머니, 유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사촌 오빠, 미리 누나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았잖아. 왜 자꾸 동생한테 손을 벌려? 고모, 아이고, 친형제간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남매 사이에. 유준이가 이번엔 잘못했네. 신미리, 박서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 남매 사이 이간질하는 거지? 유준이가 나한테 돈 준 건 걔가 원해서 준 거야. 시어머니 서윤아, 너 얼른 그 메시지 삭제해. 집안 망신이다. 나는 화면에 계속해서 뜨는 메시지들, 특히 신미리의 적반하장식 비난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반응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내가 원하던 효과였다.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모두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 신유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단톡방 메시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단톡방 알림을 끄고 기분 좋게 차 한 잔을 우렸다. 경제적 기반이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법이다. 신유준의 돈줄을 끊어버렸으니 그가 이제 무엇으로 그 누나 바보 노릇을 할지, 신미리가 어떻게 더 뻔뻔하게 기생할 수 있을지 볼만할 것이다. 가족 단톡방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는 생활비 분담제를 철저히 실행에 옮겼다. 마트에 가도 내 식재료만 사고 밥을 해도 1인분만 했다. 신유준이 항의하려 하면 나는 당신 돈은 누나한테 효도하려고 아껴둬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입을 막아버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여 먹거나 값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신미리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겨우 이틀 잠잠하더니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그날 오후, 내가 긴급 업무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쁜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신유준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당황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박서윤, 너 어디야? 빨리 서울중앙병원으로 와. 누나가 약 마시고 자살했대. 다 너 때문이야. 약을 마시고 자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공포보다는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렇게 자기 목숨 아까워하고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신미리가 죽음을 택할 리가. 무슨 약을 마셨는데? 농약? 수면제.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신유준은 전화기 너머에서 포효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런 걸 묻고 있어. 퐁퐁 마셨다고. 지금 위세척하고 있어. 엄마는 거의 졸도하셨다고. 너 빨리 안 와? 퐁퐁.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참으로 생활 밀착형 자살 방법 아닌가? 아, 위세척 중이야? 그럼 죽진 않겠네.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박서윤, 너 진짜 인간이야? 우리 누나 잘못되면 너랑 끝장이야. 신유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나랑 끝장? 신유준 똑똑히 알아도 누나를 그렇게 만든 건 그녀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내가 아니야. 나한테 덮어씌울 생각 마.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였다. 신미리가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싶다면 내가 더 큰 무대를 마련해주면 그만이다. 나는 즉시 예전에 취재 때문에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지역 사회부 기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왕 기자님, 저 박서윤입니다. 좀 드라마틱한 제보가 있어서요. 네, 이혼한 한 여성이 올케 때문에 퐁퐁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서울중앙병원에서 위세척 중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엔 이 사건 이면에 가정 불화나 도덕적 압박 같은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던 일을 저장한 뒤 거울 앞에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은 예상대로 시끌벅적했다. 시어머니는 긴 의자에 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신유주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옆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평소 신미리와 가깝게 지내던 친척 몇몇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었다. 손가락이 내 얼굴을 찌를 듯했다. 이 독한 년, 내가 내 딸을 이 꼴로 만들었어. 내 딸 죽으면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신유준도 달려와 흉흉한 눈빛으로 또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동시에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신유준 씨, 미리 경고하는데 왕 기자님 팀 곧 도착할 거야. 전국 시청자들 앞에서 가정폭력이라도 시연하고 싶어. 신유준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며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환자 신미리 씨 보호자분? 네, 선생님, 제 딸은 괜찮은가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갔다. 큰일은 아닙니다. 위세척은 잘 끝났고요. 마신 세제 농도가 높지 않아서 위장에 약간의 자극만 있는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안정 취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농도가 높지 않다고? 물에 타서 마셨나 보군. 내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거의 동시에 왕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도착했다. 카메라는 즉시 현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신유주는 진짜 기자가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울며 하소연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카메라 옆에 서서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 기자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신미리 씨의 올케 박서윤입니다. 나는 내 팔을 잡아 끄는 신유준의 손을 뿌리치고 마이크를 향해 말을 이었다. 제 시누이 신미리 씨가 소위 저의 압박 때문에 퐁퐁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신미리 씨는 지난주에 이혼했으며 빈손으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 남편으로부터 최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혼 합의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둘째, 그녀는 이혼 후 제동의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제 남편이자 그녀의 동생인 신유준 씨는 여러 차례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을 몰래 그녀에게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1,000만 원에 가깝고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그녀가 퐁퐁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두 단어를 일부러 힘주어 발음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신미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크린샷을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어제 오후에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죠. 정말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카메라는 즉시 내 핸드폰 화면을 클로즈업했다. 화면에는 신미리가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와 함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자신에게는 잘해주자라는 글이 선명하게 보였다. 넷째, 나는 핸드폰을 내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와 신유준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저는 신미리 씨의 이번 행동이 진심으로 죽으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저에게 도덕적 압박과 정신적 협박을 가하여 장기적으로 남동생 부부에게 기생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의료 자원을 낭비하는 이런 행위의 진실을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 현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우는 것도 잊었고 신유주는 고개를 숙여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다. 함께 왔던 친척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색해했다. 왕 기자는 이런 극적인 반전에 당황한 듯했지만 프로답게 마이크를 신유준에게 돌렸다. 두 분께서는 박서윤 씨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카메라맨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사람들 너머로 나에게 악을 썼다. 박서윤,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다 꾸며낸 얘기야. 너 천벌 받을 거야. 신유준이 시어머니를 잡아 끌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기자에게 말했다. 찍지 마세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를 끌고 응급실 안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왕 기자는 다시 카메라를 나에게 돌렸다. 나는 당당하게 마주 보았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저 거짓된 슬픔에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도하실 때 제 목소리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왕 기자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주위의 복잡한 시선들을 무시하고 꽃차리 등을 편 채 돌아섰다. 오늘 밤 지역 뉴스는 분명 아주 흥미진진할 것이다. 신미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싶었겠지만 나는 그녀의 껍질을 벗겨 뼛속까지 햇볕에 말려버렸다. 10일 병원 소동 이후 나는 이 지역에서 나름 유명인사가 되었다. 물론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나를 지지했다. 왕 기자의 보도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핵심 사실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신미리는 기생충 신우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졌다. 덩달아 신유준도 누나 바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신유준은 완전히 풀이 죽었다. 회사 동료들의 이상한 눈초리, 친구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더욱 과묵해졌고 매일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틀어박혀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생활비 분담제는 그의 숨통을 조였고 예전에 피우던 담배도 더 싼 것으로 바꾼 듯했다. 나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그 신우이 또 무슨 말썽 피우는 건 아니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가장 격렬했던 충돌은 빼고 그가 당분간은 조용할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그래, 다행이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참, 내 외사촌 동생 민준이 기억나니? 얼마 전에 서울 와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헬스장 관장이 돈 갖고 날랐대. 월급도 못 받고 지금 사는 곳도 계약이 끝나서 갈 데가 없다고 걱정이 태산이더라. 내가 괜찮으면 새 직장 구해서 월급 받을 때까지만 며칠 재워줄 수 있을까? 민준이, 내 머릿속에는 크고 건장하며 조금은 순박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녀석이었다. 내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 엄마, 당연히 괜찮지. 나는 이상할 정도로 흔쾌히 대답했다. 민준이 오라고 해. 우리 집 거실 소파 넓고 좋잖아.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전화를 끊고 내 입가에는 냉소가 걸렸다. 신유준, 당신이 그렇게 가족 간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친척을 돕는 게 하늘의 뜻이라고? 좋아, 내가 제대로 한번 겪게 해주지.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2. 다음 날 외사촌 동생 민준이가 간단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185cm의 큰 키에 딱 붙는 티셔츠 아래로 근육이 꿈틀거렸다. 문 앞에 서니 빛이 다 가려질 정도였다. 누나, 민준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를 열렬히 환영하며 소파에 앉아있던 신유준의 굳어버린 등을 애써 무시했다. 여보, 내 외사촌 동생 민준이야. 서울에서 일 구하는 동안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나는 친절하게 소개했다. 신유준은 마지못해 몸을 돌려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 그는 민준이의 울퉁불퉁한 근육을 보며 눈 속에 감출 수 없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는 민준이의 짐을 놓아주며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민준아, 며칠만 여기서 좀 불편하게 자. 괜찮아, 누나. 헬스장 딱딱한 침대보다 훨씬 푹신한데, 뭘. 민준이는 대수롭지 않게 소파에 털썩 앉았다. 소파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신유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민준이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신세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신유준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쿵쾅거리는 소음에 잠을 깼다.
그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민준이는 운동용 반바지만 입은 채 상의를 탈의하고 우리 집 원목 식탁 의자를 엿기처럼 머리 위로 들고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땀이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처남, 이렇게 일찍 운동해요? 신유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네, 매형. 하루의 시작은 운동이죠. 민준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의자를 내려놓고 신유준이 TV 장식장 옆에 둔 아령 2개를 집어들고 이두 운동을 시작했다. 입으로는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면서 신유준은 먼지 쌓인 자신의 아령이 민준이 손에서 춤추는 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민준이는 실수로 신유준의 게임 컨트롤러를 바닥에 떨어뜨려 케이스를 박살냈고 신유준의 비싼 애프터쉐이브를 파스처럼 온몸에 발랐으며 밤에는 스포츠 채널을 보며 TV 볼륨을 천둥처럼 키웠다. 신유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폭발하려 할 때마다 나는 즉시 나서서 상황을 무마했다. 아이고, 여보, 다 큰 남자가 친척 동생한테 쪼잔하게 왜 그래? 민준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격이 털털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우리가 주인인데 손님 대접은 해야지. 안 그래? 이 말들은 분명 그에게 매우 익숙할 것이다. 예전에 신밀이 모자가 들어와 살 때 신유준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 썼던 말들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신유준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시커멓게 변해갔다. 부메랑은 마침내 그의 미간에 정확히 명중했다. 13. 며칠 후 민준이가 또 한 번 실수로 신유준이 몇 년간 애지중지 키운 관엽식물을 운동기구 삼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화분을 깨뜨리고 식물을 반쯤 죽여놓았을 때 신유준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이를 가리키며 방금 침실에서 나온 나에게 으르렁거렸다. 박서윤, 저 자식 당장 내보내. 당장. 나 더는 못 참아. 나는 느긋하게 소매를 정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왜 그래, 신유준. 벌써 못 참겠어? 민준이는 이제 겨우 며칠 있었을 뿐인데 예전에 당신 누나랑 그 조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더라? 우리 누나잖아. 애들은 아직 어려서 뭘 몰라. 당신이 좀 이해해. 인정머리 좀 가져봐. 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네. 기분이 어때? 이번에 내가 막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기서 평생 살았을지도 몰라. 신유준은 내 얼음장 같은 눈빛과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근육질의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우리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문 후 마침내 숙식이 제공되는 새로운 헬스장을 구했다. 그는 떠나기 전 미안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누나, 매형, 며칠 동안 폐에 많이 끼쳤어요. 매형 물건 망가뜨린 건 제가. 나는 즉시 그의 말을 끊고 시원하게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다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취직했다니 다행이다. 얼른 가봐. 열심히 하고. 나는 직접 민준이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신유준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녹초가 된 듯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은 마침내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틀 뒤 방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월세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신유준이 나 몰래 자신의 명의로 우리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낡은 빌라에 신미리를 위한 투룸을 얻어준 것이었다. 보증금의 3개월 치월세를 선납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월세를 지불한 계좌는 이제는 잔고가 거의 없는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였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나는 즉시 경계심을 느꼈다. 신유준의 월급 통장은 내 감시하에 있었고 그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터였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즉시 인맥을 동원해 신유준의 재정 상황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신유준은 직위를 이용해 회사 공금일 0만 원을 횡령했다. 이체 기록을 보니 그 돈은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뒤 곧바로 신미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용도는 월세와 생활비 지급이었다. 내 손발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14.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차가운 확신 때문이었다. 그 기생충 같은 누나를 위해 그가 감히 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백업하고 암호화하여 여러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그리고 핵심 기밀을 제외한 일부 증거만 가지고 그의 회사로 찾아가 직속 상사를 만났다. 부장 사무실에서 나는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심지어 적절한 수준의 비통함과 안타까움까지 연기했다. 부장님, 집안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증거 복사본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제 남편 신유준 씨가 최근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자신의 누나에게 집을 임대해준 증거입니다. 이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가정이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한 이후 그의 합법적인 수입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실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그의 아내로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멈추고 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부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그는 내가 제공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는 최근 재무감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신유준의 행동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신유준 씨 아내분, 이렇게 대의를 생각해 주시고 신속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회사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이고, 유준 씨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회사에서 나와 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던진 이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신유준은 회사 내부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는 발뺌할 수 없었다.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넋이 나간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 마치 하늘이 무너진 사람 같았다. 회사의 공식적인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횡령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죄질이 나빠 해고는 기본이고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마지막 구명 덫어라도 잡은 듯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 서윤아, 나 좀 도와줘. 회사에서 날 해고한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대. 나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떻게 도와줘? 회사에 가서 당신이 누나 먹여 살리려고 공금을 횡령한 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해줄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당신이 지극한 효자이자 좋은 동생이라고 빌어줄까? 아니야.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누나가 하도 쪼아대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신유주는 통곡하며 후회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나는 비웃었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신유준, 당신이 정신 나갔던 건 이번 한 번이 아니야. 처음 내 동의도 없이 당신 누나를 이 집에 들였을 때부터, 처음 집안 돈을 몰래 빼돌려 그녀에게 줬을 때부터 당신은 계속 정신이 나가 있었어. 당신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 누나의 어려움과 그 가짜는 은혜 갚기 심리뿐이었지. 당신이 우리 가정을, 내가 겪을 고통을, 그리고 당신의 이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일어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다. 15. 이제 와서 더 할 말도 없네. 나는 합의서를 그의 앞 탁자 위에 던졌다. 서명해. 당신이 곧 실직하고 소송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봐서 재산 분할은 조금 양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집과 내 개인 재산은 꿈도 꾸지 마. 서명하고 나면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누나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살든 내 알바 아니니까. 신유주는 그 이혼 합의서를 보고 다시 내 얼음장 같고 단호한 얼굴을 보았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요행, 고집,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남성적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윤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이제 와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그의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우유부단하게 굴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 법이다. 이 난파선은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신유주는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걸 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내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신유준, 당신은 잘못한 걸 아는 게 아니라 무서워진 거야. 직장을 잃을까봐, 소송을 당할까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운 거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나를 애원하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그 가련한 모습을 무시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 누나가 이 집에 쳐들어온 날부터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어.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을 알려주고 우리 가정의 이익은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을 알려줬지. 근데 당신은 어땠어? 나한테 가족의 정을 운운하고 양심을 들먹이며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몰았잖아. 심지어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고 내 시선은 톱날처럼 그를 꿰뚫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할 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공동의 돈을 물쓰듯 당신 누나에게 줄 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냐고? 당신 조카들이 내 집을 망가뜨리는 걸 방치했을 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 아니, 안 했지. 당신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와서 모든 게 들통나고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잘못했다고? 당신의 그 사과 너무 값싸서 역겨워. 신유주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서명해. 나는 다시 한번 그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다. 이게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체면이야.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우린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의 공금 횡령 증거, 당신 누나의 그 추잡한 일들까지 전부 판사님께 제출할 거야. 과연 판사님 눈에 정 많고 의리 있는 좋은 동생인 당신이 동정받을 만한지, 아니면 남편과 시댁에 의해 함께 짓밟힌 아내인 내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내 말은 그의 마지막 요행마저 찢어발겼다. 그는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 박서윤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16. 펜 끝은 종이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마침내 그는 서명란에 신유준 세 글자를 적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그의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다.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막장 드라마는 드디어 끝났다. 내 물건 챙겨서 최대한 빨리 나가. 나는 합의서를 챙기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이혼 숙려 기간 끝나고 서류 정리되면 내 몫은 계좌로 보내줄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부딪히자 다시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신유주는 유령처럼 자신의 물건들을 묵묵히 챙겼다. 나는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고 그저 냉담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 책 몇 권,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몇 개의 종이 상자에 담았다. 이 집, 한때 우리의 공동의 기억을 담고 있던 이 공간에서 그의 흔적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신미리는 어이없게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울음 섞인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박서윤, 이 독한 년. 내가 내 동생을 이 꼴로 만들었어. 너 천벌 받을 거야. 내 동생 내놔.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짐을 싸고 있는 신유준에게 말했다. 당신 누나 전화야. 당신이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시간 나면 정신과에 한번 모시고 가봐. 신유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원망, 체념, 그리고 마비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저편을 향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나,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누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집도 잃었어.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 애틋하던 남매 사이도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한 모양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신유준이 이사 가던 날은 흐린 오후였다. 그는 몇 개의 종이 상자를 빌려온 작은 용달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서류 처리 끝나면 연락할게. 잘 지내.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다. 문을 닫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마침내 온전히 내 것이 된, 그리고 나 혼자만 남은 이 공간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집에도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매물로 내놓았다. 억울함과 다툼의 기억이 밴 벽과 가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중고 가구 업체에 연락해 모두 처분했다. 나는 회사 근처에 밝은 원룸 오피스텔을 구해 먼저 이사했다. 세상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가끔 피할 수 없는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 신유준과 그의 보물 같은 누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신유준은 회사 공금 횡령건을 결국 덮지 못했다고 한다. 돈은 갚아서 감옥살이는 면했지만 직장은 완전히 잃었고 전과 기록까지 남았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그랬을까? 17.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신유준이 수입이 없어지자 그 더러운 돈으로 빌린 낡은 투룸에서 누나 신미리와 함께 비좁게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정말이지, 원하던 바를 이룬 셈이다. 그들 남매는 그렇게 애틋하지 않았던가?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이다. 나중에 우리와 약간의 업무 관계가 있고 사정을 아는 한 지인이 식사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나에게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윤 씨, 그 전 남편 말이야. 정말 갈수록 꼴이 말이 아니더라. 누나랑 같이 살게 된 뒤로 매일 닭싸움 하듯 싸운대. 며칠 전에는 돈 문제 때문에 둘이 임대한 집에서 대판 싸우다가 냄비랑 그릇까지 다 깨부쉈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경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더라. 나는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어머, 그래요? 내 말투는 일기예보를 듣는 것처럼 평온했다. 지인은 내 반응이 없자 말을 덧붙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신유준 씨가 술 취해서 배달하다가 도랑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대. 이제 배달 일도 못하게 됐지. 누나 신미리는 재혼할 남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사기당해서 돈 좀 뜯기고 지금은 신유준한테 능력 없는 놈, 짐 덩어리라고 욕만 퍼붓는데 굳이,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남매 일,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정말로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상호 원망,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막장 드라마는 내게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내가 바쳤던 감정, 소모했던 에너지는 내가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했던 그 오후에 이미 완전히 소멸했다. 지금의 나에게는 괜찮은 직업, 충분한 예금,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경험해야 할 멋진 삶이 가득했다. 신유준과 신미리, 그들은 그저 두 덩어리의 진흙일 뿐이다. 누가 항상 고개를 숙여 신발 밑에 묻었던 더러운 것을 확인하겠는가? 곧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나는 이혼 서류를 받았다. 신유준에게 줘야 할 몫도 모두 주었다. 이로써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18. 옛집을 판 돈에 내 저축을 더해 나는 환경이 더 좋은 동네의 아담한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인테리어는 완전히 내 취향대로 했다. 밝은 톤, 개방형 주방, 그리고 초록 식물로 가득 찬 작은 발코니. 이곳의 모든 공간은 자유와 평온의 향기를 뿜어냈다. 직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연봉은 껑충 뛰었고 이제는 10여 명의 팀원을 이끌게 되었다.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 일의 리듬을 조절하는 그 느낌은 숨 막히는 결혼 생활에 갇혀 이전 투구하던 것보다 훨씬 짜릿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책을 읽으며 완전한 휴식을 즐겼다.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를 연습했다. 내 삶은 그 추악한 과거를 떠올릴 틈조차 없이 충실했다. 나는 신유준, 그 악연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친한 친구와 새로 연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기분 좋게 근처 백화점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다. 백화점 1층 명품관 앞에서 나는 신유준을 보았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색이 바랜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누가 봐도 저렴한 상품이 담긴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낙담해 보였고 주위의 화려한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피해 가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어색함,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마치 구명주를 본 듯한 절박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는 거의 비틀거리며 달려와 나와 내 친구 앞을 막아섰다. 서윤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거칠었으며 명백한 아첨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 보인다. 내 친구가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나를 막으며 그를 경계했다. 나는 친구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신유준을 보았다. 내 눈빛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마치 낯선 행인을 보는 듯 평온했다. 무슨 일이죠? 내 말투는 차갑고 무심했으며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절박함으로 대체되었다. 서윤아, 나도 널 찾아올 면목 없는 거 알아. 근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누나가 도망갔어. 애들 둘을 나한테 버리고 어디서 만난지도 모를 남자랑 도망가 버렸다고. 나는 지금 직장도 못 구하고 애 둘까지 키워야 해.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그는 말할수록 흥분해서 심지어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윤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딱 한 번만,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 나 좀 도와줘. 일자리를 구해주든가 아니면 급한 대로 돈이라도 좀 빌려줘. 그의 이 뻔뻔한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정? 그게 뭐지? 이미 그와 그의 누나가 합심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다. 19. 나는 몸을 살짝 비켜 그의 손을 피하며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신유준 씨, 몇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첫째, 우리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의 어려움은 나와 무관합니다. 둘째, 당신과 당신 누나의 일은 당신들 스스로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손에 들린 저렴한 쇼핑백을 훑어보았다. 내 말투에는 감추기 힘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내 능력이에요. 내 돈은 단 1원이라도 당신과 당신 누나가 남긴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쓰지 않을 겁니다. 신유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서윤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애들은 죄가 없잖아. 애들이 죄가 없다고? 그래서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전 부인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요? 신유준 씨, 당신 누나한테 전염이라도 됐나 봐요? 온 세상이 당신들에게 빚이라도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똑똑히 알아두세요. 오늘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그 거대한 아기 같은 누나를 무한정 돕는 길을 선택했고 당신이 당신 손으로 당신의 삶을 망쳤어요. 이제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세요. 다시는 나를 역겹게 하지 마세요. 내 말은 연이은 따귀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의 빛마저 완전히 꺼지고 온전한 절망과 잿빛만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역겨운 가련한 모습을 보지 않고 친구의 팔짱을 꼈다. 가자. 여기 공기가 안 좋네. 우리는 돌아서서 떠났다. 10여 미터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꽂히는 절망적이고 원망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니 몸이 따뜻해졌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컵 속에 라떼 아트를 저으며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환하고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슨 일 있겠어? 그냥 쓰레기를 만났을 뿐인데. 친구가 혀를 찼다.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이네. 고쳐질 리가 없지. 아무튼 우리랑은 상관없어. 즐거운 얘기나 하자. 친구가 나를 향해 잔을 들었다. 앞으로는 훨훨 날아오르길. 구름처럼 가볍게, 빛처럼 찬란하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나는 커피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부딪혔다.